먼 미국 땅에서 자식들을 잘 키워내고 열심히 사시는 여러분들 정말 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원주입니다. 전쟁도 가난도 겪은 우리 세대는 참 눈물겨운 세월을 살았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까지 여러분들의 세월이야 어떠셨겠습니까? 건강 관련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요즘 제가 깨달은 건요, 양 한방을 잘 결합하는 게 최고의 건강 관리라는 겁니다. 클레버 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아세요? 양방과 한방의 좋은 혜택들을 쏙쏙 뽑아서 제공해주는 똘똘한 플랜이더군요. 우리 한인의 건강 문화도 이해하고 실력 있는 한국 의사와 전문의를 척척 연결해 준다니 얼마나 똘똘합니까? 이제 우리도 똘똘한 클레버 케어 플랜으로 150까지만 사십시다. 마음 따뜻한 5월,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할 것을 재차 권고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국내외 확산세, 변이 출현의 영향, 향후 추세를 고려한 권고입니다. 또 CDC는 2세 이상은 비행기, 열차, 버스, 공항, 기차역 등 대중교통수단과 실내에서 얼굴에 잘 맞는 마스크를 쓰라는 지침도 내렸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오늘 기준금리 인상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0.5% 인상이 확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0.75%까지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기준금리 인상으로 경기 침체가 이어질 것으로 분석합니다. 투자와 생산 차질, 증시 폭락, 여기에 물가는 못 잡고 경기 침체만 이어지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LA시가 아테게 문화유산의 날을 축하하고 아테게 LA 날을 선포했습니다. 에릭 카세티 시장은 선포식에서 아테게 이민자들이 LA를 이끄는 한 축이었다고 축하했습니다. 한인타운을 관할하는 캘리포니아 연방 제34지구에 아시안 증오범죄 대응 태스크포스가 출범했습니다. 아시안 증오범죄에 보다 효과적인 대응이 기대됩니다. 지난해 LA시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이 397건으로 1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올 4월까지 발생한 살인 건수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 한인상공회의소 회장으로 장진혁 이사가 단독 출마해 무투표 당선됐습니다. LA 다운타운에서 낙태권 판결과 관련된 대규모 시위가 열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해 경찰 1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시위대 체포는 없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낙태권과 관련해서 여성의 선택권은 근본적인 권리라면서 판결이 뒤집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달 기업들의 구인 건수는 전월보다 20만여 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역대 최다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미국의 천연가스 가격이 유럽의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 금지 움직임에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한국의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대남, 대미 압박성 무력 시위 성격이 담겼다는 분석입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제기한 북한을 추가로 제재하자는 결의안이 미국 주도로 이번 달 안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표결에 붙여질 예정입니다. 한국에서는 다음 달 1일 지방선거가 치러집니다. 대선 주자였던 안철수 인수위원장과 이재명 민주당 고문이 출마할지 관심입니다. 검수완박 입법이 마무리됐지만 법안 처리 과정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은 계속됩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난을 이어갔고 민주당은 김기현 배현진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내놨습니다. LA 다저스가 샌프란시스코와의 라이벌전에서 3대1로 승리했습니다. LA 엔젤스는 보스턴 레드삭스와의 경기에서 0대4로 완봉패를 당했습니다. NBA 플레이오프 2라운드에서 멤피스가 골든스테이트를 106대 101로 승리했고 보스턴은 밀워키를 109대 86으로 꺾으면서 시리즈 전적 1승 1패 기록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오늘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정례회의 결과를 주시하면서 혼조세 보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266.3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과 지역 오늘 대체로 맑겠고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 81도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공항에서부터 목적지까지 모바일 체크인과 첨단 공기순환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기대 환경과 여행을 제공하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2년 5월 4일 수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전국이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사회 그리고 정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낙태 문제 때문입니다. 연방대법원이 낙태권을 축소한다는 초안이 공개되면서 지금 전국이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이번 11월 중간선거 판도를 바꿀 정도의 여론 흐름에 영향을 미칠 폭발적인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고전 중인 민주당에는 호재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유출된 결정문 초안처럼 실제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파기하게 되면 주에 따라 낙태를 위한 의료시설 접근이 차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수적인 주에서는 낙태 시술을 불법으로 규정해 처벌할 수 있습니다. 낙태를 이처럼 광범위하게 금지하는 규제는 보수 진영의 수건 사업입니다. 하지만 견해를 대변해왔던 공화당에는 대법원의 행보를 환영하는 목소리는 없습니다. 그 이유가 국민들의 반응 때문입니다. 갤럽의 작년 5월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미국민 80%가 낙태권을 지지했습니다. 낙태를 도덕적으로 용인할 수 있다는 응답도 47%로 사상 최고치를 찍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대법원이 초안대로 결정한다면 당장 공화당이 정치적인 타격을 받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당인 민주당이 열세인 것으로 관측되어 온 이번 11월 중간선거 승부는 이번 낙태권 문제로 바뀔 수 있다는 분석도 뒤따르고 있습니다. 이번 중간선거는 연방하원 435석 전체, 연방상원 100석 가운데 34석, 주지사 50명 중 34명을 두고 펼쳐지는 대형 선거입니다. 대통령의 중간평가 성격도 있는 이번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은 지금껏 열세를 보여왔었습니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낙태권 출소 결정이 중간선거 구도를 바꿀 파급력이 있다는 점을 인지해 벌써부터 전략적인 행보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들으신 대로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해온 판결을 뒤집는 초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지자 논란과 반발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이 여성의 선택권은 근본적인 권리라면서 판결이 뒤집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미국 수도 워싱턴 DC에 있는 연방대법원 청사입니다. 낙태권에 대한 찬성과 반대를 외치는 시위대가 전날 밤부터 몰려들었습니다. 로 대 웨이드 판결로 불리는 1973년 연방대법원 판결은 임신 24주 뒤에는 태아가 자궁 밖에서 생존할 수 있다고 보고 그전에는 낙태를 허용했습니다. 이는 여성의 낙태권 보장에 기념비적 이정표로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텍사스주 등 공화당 우위 지역에서는 끊임없이 이를 뒤집으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이어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연방대법원 구성이 보수 우위로 재편되면서 법 자체의 변화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결국 대법원이 다수 의견으로 이를 뒤집는 초안을 마련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갈등이 불거진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직접 성명을 통해 이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It goes far beyond the concern of whether or not there is the right to choose. It goes to other basic rights, the right to marry, the right to determine a whole range of things. 심지어 만약 대법원이 판결을 뒤집는다면 모든 선출직 공직자는 여성의 권리를 지켜야만 하고 유권자들은 11월 중간선거에서 이를 옹호하는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낙태 논쟁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첨예하게 대립해온 정치적 쟁점인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으로서는 오히려 지지 세력을 결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민주당 이 캘리포니아 지역의 민주당 정치인들도 낙태를 옹호하면서 적극적인 투쟁 의사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게빈 뉴섬 주지사를 비롯해 앤서니 랜던, 토니 애킨슨 의원 등은 공동 성명을 통해 낙태 권리 보호를 위한 캘리포니아주 헌법 수정안을 오는 11월 선거에 포함시키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게빈 뉴섬 주지사는 캘리포니아는 여성의 권리를 박탈하고 그동안 진전된 것을 없애는 일에 대해서 가만히 있지 않겠다며 헌법으로 낙태 권리를 보호하고 여성들이 계속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LA 시장 선거 후보로 나서고 있는 캐런 베스 하원 의원도 성명을 발표하고 의사도 여성도 아닌 권력을 가진 남성들이 여성의 삶을 대신 결정한 예라며 여성에게는 자유와 선택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LA 카운티 정부 관계자들도 연방 대법원 문건 유출 소식에 곧바로 반응했습니다.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여성들의 낙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피난처를 제공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캘리포니아주 의회에서 상정된 낙태 보호 법안 지지 결의안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이 낙태권 판결을 뒤집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오자마자 어제 LA 다운타운에서는 낙태권 판결 시위가 대규모로 열렸습니다. 400여 명의 시위대는 어젯밤 LA 다운타운 연방법원 앞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힐스 스트리트과 오가에 위치한 펄싱 스퀘어까지 행진하면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는 데 반대하면서 낙태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시위대는 펄싱 스퀘어에 잠시 멈췄다가 다시 LA 다운타운 거리를 행진하면서 시위를 이어갔고 이 과정에서 경찰과 일부 시위대가 충돌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일대 도로가 전면 폐쇄되기도 했습니다. LAPD에 따르면 부상당한 경찰은 머리를 다쳤지만 상태가 안정된 상태라고 밝혔고 시위대 가운데 체포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낙태권에 관한 논쟁이 격화되면서 이렇게 곳곳에서 관련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국 대도시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샌프란시스코에서는 한 남성이 초고층 건물 꼭대기까지 오르면서 낙태 반대 시위를 벌이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라스베가스 출신인 올해 22살 메이슨 데스챔스는 샌프란시스코까지 와서 세일즈포스 타워 외벽을 오른 후 무단 침입과 체포 저항을 이유로 체포됐습니다. 이 샌프란시스코의 세일즈포스 타워는 1070피트, 61층 높이로 샌프란시스코에서 가장 높은 건물입니다. 9시 20분쯤 누군가 타워를 기어 올라가고 있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10시 50분쯤 타워 꼭대기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타워를 끝까지 기어 올라온 용의자 데스챔스를 체포했습니다. 낙태 금지를 주장하는 프로라이프 스파이더맨이다라고 자칭한 데스챔스는 이목을 끌기 위해 타워를 기어 올라왔다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에서 최근 다시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확산은 오미크론 변이의 하위 변이 BA.2.12.1이 주도하는 것 같다고 CNN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BA.2.12.1은 신종 변이로서 한때 스텔스 오미크론으로 불렸던 BA.2보다 전파 속도가 25% 빠른 것으로 알려진 것입니다. CNN 방송은 미국 대부분 주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늘고 있고 특히 워싱턴과 하와이, 조지아, 메인, 미시시피, 사우스다코타, 네바다, 몬태나 주에서는 일주일 전보다 50% 이상 증가했다고 전했습니다. 뉴욕주의 경우에 주민의 4분의 1 이상이 코로나 지역사회 확산 수준이 높은 카운티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또 뉴욕시도 새로 도입한 코로나 경보 레벨 시스템에 따라서 지난 2일 종전 위험도 낮음 단계에서 중간 단계로 들어가 있습니다. 3월 초만 해도 약 600명 수준이던 하루 확진자가 거의 2,500명에 근접하면서 위험도가 격상된 것입니다. CNN 방송은 이번 재확산 주범이 BA.2의 변종 BA.2.12.1으로 보인다고 진단했습니다. 질병통제방센터 CDC 데이터를 살펴볼 때 BA.2.12.1은 종전의 우세종이던 오미크론 하위 변이 BA.2를 잠식하면서 빠르게 세력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법원의 제지에도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할 것을 재차 권고했습니다. CDC는 2살 이상을 대상으로 대중교통수단과 실내시설에서 마스크를 쓰라는 지침을 내린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국내외 확산세, 변이 출현의 영향, 향후 추세를 고려한 권고라고 CDC는 덧붙였습니다. CDC는 마스크는 자신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한다며 환기가 잘 안 되는 밀집 장소에서는 마스크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방역당국이 추후 방역 상황에 따라 해외 입국자 대상 유전자 증폭 PCR 검사를 추후 신속 항원 검사 RAT로 대체하거나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은 어제 코로나 정례 브리핑을 통해 관련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변한 것입니다. 현재 항공업계에서는 해외 입국자들에게 요구되는 PCR 검사, 음성 확인서 제출 원칙을 완화해달라는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신속 항원 검사에 비해 PCR 검사는 정확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당분간 해외 유입 차단을 위해서 유지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해외 입국자의 증가 상태와 방역 상황과 검사 수용 가능성을 모두 고려해서 현행 PCR 검사를 RAT 신속 항원 검사로 대체하거나 병행하는 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지적 재산권 면제 논의를 진행해왔던 미국과 유럽연합, 남아프리카 공화국, 인도가 합의안 초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해당 합의안은 164개 회원국 통상장관이 참석하는 6월 WTO 제12차 강요회의 논의에서 채택 여부가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지적권 면제 논의는 2020년 10월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인도의 공식 제안으로 시작됐습니다. 지식재산권 협정 관련 조항을 일시 면제해 어느 나라든 특허 걱정 없이 백신을 생산할 수 있게 하자는 요구입니다. 라디오 솔 모닝뉴스 2부 미국과 로컬 소식은 오픈뱅크가 고객들의 따뜻한 성원에 힘입어 세리토스 지점을 오픈했습니다. 큰 나눔 실천에 앞장서는 오픈뱅크 제공입니다. 매콤한 치킨의 완결판 맥도날드 스파이스 치킨과 너겟을 즐기십시오. 맥도날드 제공으로 5월 4일 수요일 남가주의 내십니다. 남가주의 지역 오늘은 보다 맑고 더워집니다. 오늘 이른 아침도 다소 흐리게 시작했지만 오늘은 오전 중에 모두 구름이 걷히면서 밝은 봄 햇살이 풍부하겠고 낮 기온은 어제보다 5도에서 10도 이상 높아지는 곳 있겠습니다. 목요일인 내일과 모레 금요일에도 오늘과 비슷한 평년 기온을 웃돌겠고 토요일부터는 낮 기온이 조금 떨어져서 일요일에는 예년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81도, 밤 최저 기온 57도로 예상됩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84도 58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91도 58도, 해안 지역은 69도 56도 예상됩니다. 한국은 오늘도 전국이 맑고 포근합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 52도, 낮 최고 기온은 78도로 예상됩니다. 오늘의 날씨는 매콤한 치킨의 완결판, 맥도날드 스파이스 치킨과 너겟을 즐기십시오. 맥도날드 제공입니다. 라디오 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사람을 아름답게 세상을 아름답게 피부과학 셀리온,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보세요. 올뉴 기아 스포티지 X 프로, 소중한 고객의 꿈을 위해 고객과 함께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입니다. 새로운 모빌리티 세상을 열어가는 아이오닉5, 이 시대의 가장 진화한 전기차, 완전히 새로운 현대 아이오닉5 제공으로 이 시각 현재 프리웨이 교통 상황입니다. 105번 웨스트 선상입니다. 710번 놀스와 만나는 지점 4번째 레인에 고장난 트레일러 한 대 멈춰 있습니다. 14번 사우스 선상 솔리데드 캐년 로드와 만나는 지점 2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605 놀스 선상 사우스 스트리트과 만나는 지점엔 3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101 놀스 선상입니다. 선셋 블루바드와 만나는 지점 2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2번 사우스 선상 샌퍼란도 로드와 만나는 지점 첫 번째 레인에 자동차 휠 하나가 떨어져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모빌리티 세상을 열어가는 아이오닉5, 이 시대의 가장 진화한 전기차, 완전히 새로운 현대 아이오닉5 제공으로 이 시각 현재 프리웨이 교통 상황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유효기간이 만료됐거나 만료를 앞둔 노동허가증 EAD라고 하죠. 이 노동허가증 카드 유효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이민서비스국은 노동허가증 카드 유효기간을 최대 540일까지 자동으로 연장하는 임시 규정을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늘부터 즉시 발효됩니다. 540일이면 거의 2년이죠. 1년 반 정도 됩니다. 현재 노동허가증은 만료 6개월 전부터 갱신 신청이 가능하고 만료일부터 180일까지 유효합니다.
하지만 새 임시 규정에 따라 이미 만료됐거나 갱신을 앞둔 EAD 카드는 현행 180일인 자동 연장 기간에 추가로 360일을 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민국의 이번 조치는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후 제때 처리되지 못하고 적체되는 서류가 급증하면서 이민자는 물론 미국 기업들까지 영향을 받게 되자 이렇게 자동 연장 정책을 취했습니다. LA시가 팬데믹 기간 동안 급증했던 아태계 주민 대상의 증오범죄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일환으로 5월 3일을 아태계 주민 AAPI LA의 날로 공식 선포했습니다. 에릭 가세티 LA시장이 어제 LA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해서 존니 LA시 시의원과 니디아 라만 시의원 등과 함께 아시아 태평양계 문화유산의 달을 축하하고 AAPI LA 날 선포식을 가진 것입니다. 이날 존니 시의원은 5월 3일이 AAPI LA의 날로 선포됨에 따라서 우리는 아태계 커뮤니티가 직면한 여러 현안들에 대해 인지하고 아태계 커뮤니티의 목소리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면서 아태계 주민들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AAPI LA 이니셔티브는 역사적으로 과소평가되고 차별의 대상이 되어온 아태계 주민들의 목소리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서 LA시는 아태계 커뮤니티 비영리 단체 등과 협업해 AAPI 커뮤니티를 향한 지원을 늘리겠다는 입장입니다. LA 한인타운을 관할하는 캘리포니아주 연방 34지구에 아시안 증오범죄 태스크포스 팀이 출범했습니다. 이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3일 LA 다운타운의 제페니스 아메리칸 박물관에서 열린 가주 연방 34지구 아시안 증오범죄 대응 태스크포스 출범식은 지미 고메즈 34지구 연방 하원의원과 무역대표부 캐서린 타이 대표 주재하에 태스크포스 멤버인 LA 한인회와 한인타운 청소년회관, 아시안 아메리칸 정의진흥협회, 한인가정상담소 등 16개의 아시안 단체장들이 참여했습니다. 가주 연방 34지구는 LA 한인타운을 비롯해 리틀 도쿄, 차이나타운 등 다양한 아시안 커뮤니티들이 거주하는 지역들을 관할하고 있어 이번 증오범죄 대응 태스크포스 출범의 의미가 더 큽니다. 지미 고메즈 연방 하원의원은 자신의 지역구뿐만 아니라 전국의 아시안 커뮤니티 주민들이 증오범죄의 피해자가 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To live up to the ideal of what it means to be an American. That no matter where you're from, no matter the God you worship or the color of your skin, you will have a place here in the United States. 아시안 여성으로는 최초로 무역대표부의 수장을 맡고 있는 캐서린 타이 대표는 이번 태스크포스의 출범은 다양한 아시안 커뮤니티들과 함께 증오범죄에 맞서 대응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This task force is such an important part of coming together, bringing our communities together. It is very diverse. To celebrate that diversity. 출범식 직후 열린 태스크포스 멤버들 간의 회의에서는 다양한 아시안 언어 서비스로 보다 효과적으로 아시안 증오범죄에 대응해야 된다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제임스 한 LA 한인 회장입니다. 사실 language access예요. 아시안 증오범죄 대화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모든 분들이 시작했을 때 같은 데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연방 쪽에서는 특히 그 language access가 많이 부족해요. 언어 문제. 한인타운 청소년회관 KYCC 스티브 강 대외협력 디렉터입니다. 언어적인 장벽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연방 레벨에서 SBA가 됐던 IRS가 됐던 여러 기관에서 언어적인 도움을 실질적으로 더욱더 활발하게 제공을 해야 된다라는 리퀘스트가 나왔습니다. 태스크포스 멤버들은 제페니스 아메리칸 박물관의 전시품들을 통해 미주 일본인들의 아픈 역사를 절감하며 미주에서 과거의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게 하기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다짐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차 바이오텍의 자회사 마티카 바이오테크놀로지가 어제 텍사스주 칼리지 스테이션에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세포 유전자 치료제 위탁 개발 생산 시설에 본격 가동에 들어간 것입니다. 마티카 바이오의 시설은 FDA에서 인정하는 우수 의약품 생산 규격 기준에 맞춰서 설계 시공됐고 500리터 용량의 바이오 리액터와 글로벌 수준의 제조 설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마티오 바이오의 시설은 건설 현장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구조물을 만든 뒤에 건설 현장으로 운송해서 조립해 설치하는 방식인 모듈러 공법으로 지어져서 고객이나 시장 요구에 맞춰 시설을 쉽게 변경할 수 있는 특징도 갖고 있습니다.
마티카바이오는 세포 유전자 치료제 핵심 원료인 바이럴 벡터를 생산하고 세포 유전자 치료제 개발과 생산 서비스까지 담당할 예정입니다. 한편 마티카바이오의 송윤정 대표는 모기업인 차바이오텍이 20년 넘게 쌓아왔던 세포 치료제 연구 개발의 경험과 노하우를 도입해서 글로벌 세포 유전자 치료제의 시장을 선도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대학 입학 전형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인 상당수는 대입 지원자 평가 요소에 인종이 고려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되고 있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설문조사 대상자의 74%가 대입 전형에서 인종을 평가 요소로 삼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퓨 리서치가 지난 3월 7일부터 13일까지 1,441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 결과 대학이 학생 입학을 결정할 때 인종 요인을 고려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74%가 안 된다라고 응답한 것입니다. 더욱이 응답자 가운데 아시안과 백인은 물론 흑인과 히스패닉 역시 과반 이상이 대입 전형에서 인종을 고려하는 것에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학 등록금이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학비 걱정이 실험하는 학부모들의 등록금 부담을 덜기 위해서 캘리포니아주 당국이 장학금, 보조금, 학자금까지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개선하고자 힘쓰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LA타임즈는 증가하는 등록금과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 학생들이 그 어릴 때보다도 재정 원조에 의존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캘리포니아 학생지원위원회가 지난 2020년도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학생들의 70% 이상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 가족 수입이 기존보다 줄거나 아예 사라졌다고 대답했고 또 응답자의 3분의 2는 대학 등록금을 지불하는 것에 대해 걱정이 크다고 답변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당국은 이에 대해서 대학 재정 지원 확대와 학생 대상 어포더블 하우징 그리고 교과서 가격 낮추기까지 사상 최대 규모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주 당국은 기존보다 더 높은 교육 예산을 배정해서 칼그랜치 확대와 연소득 $200,000 미만의 중산층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중산층 장학금 프로그램, 그리고 교과서 구입과 주거비용 절감, 부채 없는 등록금 지원, 원주민 학생 대상 무료 교육 제공 등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LA시의회 본회의장에 다시 시민들이 입장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부터 본회의장 회의에 일반인 방청객 입장이 LA시의회가 허용한다라고 발표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 사태 이후 처음으로 LA시의회 본회의장에 일반인 방청객 입장이 가능해집니다. 1년 2개월여 만입니다. LA 지역 일부 시민단체들은 오늘 오전 9시부터 LA시청 앞에서 LA시의회를 규탄하는 시위도 할 예정입니다. 시민단체들은 누리 마르티네즈 LA시의회 의장에게 온라인 화상회의 서비스를 계속해서 제공할 것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시민단체들은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소득이 있었다면 LA시의 회의를 온라인으로 쉽게 지켜볼 수 있었던 것이다 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시위를 또 할 예정입니다. LA시장 후보들이 노숙자 쉘터를 대거 건설하겠다고 공약을 내세우고는 있지만 대부분의 노숙자들은 쉘터를 거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 아침 LA타임즈에 따르면 리카로스 후보는 임기 첫 해 노숙자 쉘터의 침상 3만 개 신설을 내세웠고 캐런 베스 후보는 15,000개, 조 부스카이너 후보는 9,000개를 임기 36개월 이내 신설하겠다고 공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랜드 연구소의 새로운 조사 결과 LA시장 후보들의 노숙자 계획 중심이 되는 쉘터 유형은 실제 노숙자들이 선호하지 않는다고 신문은 지적한 것입니다. 헐리우드과 스키드로 베니스 지역에서 노숙자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더니 그룹 쉘터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주지 옵션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90%에 해당하는 응답자는 거주지를 제공받는 데 관심이 있다고 말했지만 거주지 유형에 대한 응답은 다양한 것입니다. 응답자 80%는 쉘터 내에 프라이빗한 방이나 호텔 또는 모텔이나 호텔 같은 영구적인 생활이 보장받는다면 받아들이겠다고 밝혔고 60%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임시 거주지를 받아들였습니다. 또 50%는 여럿이 함께 거주하거나 안전한 캠핑까지는 괜찮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약 30%만이 재활 또는 약물이 금지된 거주지에 들어갈 의향이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거주지 제공을 거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가장 많은 38%에 해당하는 응답자들이 사생활 침해를 가장 큰 우려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LA 시내 살인사건이 4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총기 폭력 건수도 급증했습니다. 정윤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LA시에서 36건의 살인사건이 발생해 4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동안 살인사건이 21건, 2020년에 24건이 발생한 것과 비교하면 큰 폭 늘어난 것입니다. 올 들어 LA 시내 살인사건은 12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16건보다 늘었습니다. 지난달 살인사건이 늘어난 데는 LAPD 77지서에서의 살인사건 증가가 요인으로 지목됩니다. 77지서는 아덴스팍과 체스터필드 스퀘어, 그래머시팍, 하이드팍, 맨로, 버먼트 놀스, 버먼트팍, 뷰 하이츠, 모닝사이드팍, 웨스트팍 테라스를 관할하는데 이 지역에서는 지난달 살인사건이 11건이 발생했습니다. LA 시내 살인사건 희생자 중에 20% 이상이 노숙자로 분류됐습니다. 지난달 총기를 이용한 폭력 건수는 지난해와 비교해서 33%가 늘었습니다. 2년 전과 비교하면 총기 폭력 건수는 무려 61%가 늘었습니다. 총기 폭력 사건은 77지서와 뉴튼, 홀렌백 지서에서 모두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뉴튼은 자바 패션 디스트릭을 비롯해 뿌에블로 델리오, 사우스팍 엔터테인먼트 에어리어를 포함하며 홀렌백 지서는 보일 하이츠, 엘세레노, 링컨 하이츠, 몬트레이 힐스 등을 포함합니다. 마이클 무어 LA 경찰국장은 총기 폭력이 최근 시내에서 기승을 부리는 강도 행각에 수반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한인 가정상담소가 이달부터 기존의 가정폭력부서를 폭력피해자 지원부서로 명칭을 변경합니다. 가정폭력부서는 그동안 가정폭력 피해자들에게 직접적이고도 실제적인 서비스를 제공했고 전담부서가 마련된 이후 한국어에 능통한 직원들이 법적인 절차 지원과 쉘터 또 주택 서비스 연계 등의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해 왔습니다. 이번에 명칭 변경은 가족폭력 사건뿐만 아니라 성폭력이나 데이트폭력, 인신매매까지 여러 가지 폭력 지원자 프로그램을 확장함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외에도 지역사회 대상의 폭력 예방 교육과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부모 교육 또한 실시할 예정입니다. 한편 폭력 피해자 지원 상담 문의는 웹사이트나 24시간 핫라인 전화 213-338-0472, 213-338-0472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제46대 LA 한인상공회에서 회장으로 얼버트장, 한국명 장진혁 상의이사가 무투표 당선됐습니다. 회장단 후보 등록 마감이 3일 어제 마감된 가운데 회장 후보의 알버트장 장진혁 이사가 단독으로 등록을 마침에 따라 무투표로 당선이 됐습니다. 수석 부회장으로는 강승헌 이사, 부회장 후보에는 황두아 이사와 이수영 이사가 등록을 마쳤으며 역시 무투표로 당선됐습니다. 상공회의소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들 네 후보들의 공탁금과 신청 서류 등을 검토한 결과 이상 없음을 확인했고 이에 따라 무투표 당선을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장진혁 이사는 1.5세로 현재 남가주 한인공인회계사 협회장을 맡고 있기도 합니다. 플러튼 힐크레스트 공원 입구에 자리 잡고 있는 한국전 참전 기념비에서 처음으로 6.25 기념 행사가 개최됩니다. 오렌지 카운티 해병전후회는 6.25 72주년 추모 행사를 한국전 참전 기념비 앞에서 개최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를 결성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각계 인사와 생존하고 있는 참전 용사와 가족 300여 명을 초청해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번 행사에서 해병전후회는 6.25 전시관 설치와 기념사진 포토라인, 6.25 전쟁 영화 25분 상영, 현존하는 참전용사 기념품 증정과 표창 수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비는 플러튼 힐크레스트 공원 입구에 위치해 있고 이 기념비는 브레앗길에 코리안 월 메모리얼이라는 대형 표지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사람을 아름답게 세상을 아름답게 피부과학 셀리온,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보세요. 올뉴 기아 스포티지 엑스프로, 소중한 고객의 꿈을 위해 고객과 함께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연방상무부가 지난 3월 무역수지 적자가 1098억 달러로 전월보다 무려 22.3%가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무역수지 적자가 1000억 달러를 넘어선 것은 사상 처음입니다. 수입이 크게 늘어난 이유가 되고 있는데요. 수입이 크게 늘어난 것은 인플레이션 영향이 큽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유가를 비롯한 에너지 가격이 치솟으면서 수입 금액이 더욱 커졌기 때문입니다. 월별 수입은 11월 이후 5개월 연속 3천억 달러 선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수요가 다른 나라들의 경제 활동을 훨씬 초과한다는 점에서 당분간 무역 적자 폭이 크게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 주요 도시들을 봉쇄한 것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가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이틀간 열리는 가운데 바로 오늘은 기준금리 인상안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빅스텝이라고 불리우는 0.5% 인상이 확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의 미국 경제의 전망과 우려가 무엇인지 YTN이 분석해 보겠습니다. 기준금리를 공식 발표합니다. 시장의 충격을 고려해 그동안엔 금리를 올리더라도 0.25%씩 인상하는 게 일반적이었는데요. 이번엔 0.5%포인트, 이른바 빅스텝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실제 빅스텝을 밟게 된다면 이 미국 IT 버블이 한창이던 지난 2000년 5월 이후 22년 만이 됩니다. 이번 FOMC에선 보유자산 축소, 즉 양적 긴축 계획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이후 경기 부양을 위해 매입했던 채권 등을 다시 팔아서 시중에 풀렸던 돈을 다시 걷어들인다는 뜻입니다. 월 최대 보유자산 감축 규모는 950억 달러, 지난 2017년부터 19년 사이 보유자산 축소 사례와 비교하면 거의 2배 가까이 됩니다. 이로 인해 미국 국채 시장도 들썩거렸는데요.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2018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장중 3%를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미국은 코로나19 경기 부양을 위해 시중에 돈을 많이 풀었습니다. 이 돈을 살포한다는 뜻에서 이른바 헬리콥터 머니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헬리콥터 머니는 물가 상승이라는 부메랑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지난해 초 1%대에 불과했던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지난 3월 8.5%를 찍었습니다. 41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이렇게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다음 달 FOMC에선 0.5%포인트 빅스텝을 넘어 0.75%포인트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거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우려되는 건 경기 침체입니다. 시장에 풀었던 돈을 갑자기 줄이면 증시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투자와 생산도 차질을 빚을 수 있습니다. 실제 미국의 올해 1분기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마이너스 0.14%를 기록해서 2년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자칫 물가는 못 잡고 경기 침체는 계속되는 최악의 스태그플레이션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중국의 코로나19 봉쇄 조치에 따른 공급망 위기 등 지구촌 경제에 악재가 쌓여 있는 상태인데요. 인플레이션 탈출을 위한 미국의 금리 인상 조치까지 더해져 우리 경제에도 적잖은 영향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천연가스 가격이 유럽의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 금지 움직임에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장중 한때 9% 이상 상승하는 등 최고치 기록했는데 이렇게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면서 전기세가 오를 징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가솔린 가격 급등하더니 이번에는 전기료 인상 폭탄이 기다리고 있어 서민들의 생활비 부담이 더 커지면서 가뜩이나 인플레이션으로 어려워진 살림살이가 팍팍해질 전망이다라고 경제 전문 매체들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을 엿새 앞두고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이 올해 14번째 미사일을 쏘아 올린 것은 어제 12시 3분쯤입니다. 북한이 올해 14번째 미사일을 쏘아 올린 건 낮 12시 3분쯤입니다.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 방향으로 발사한 탄도미사일의 비행거리는 470여 킬로미터, 고도는 780km, 최고 속도는 마하 11로 탐지됐습니다. 한미 정보당국이 정확한 미사일 종류를 정밀 분석하고 있는데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화성 15형의 비행거리를 줄여 중소형 감시정찰 위성을 저궤도까지 쏘아올리는 추진치 실험을 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ICBM일 수도 있는데 그보다 사거리가 좀 적은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미사일 종류는 한미 간의 정보당국 간의 분석 중에 있기 때문에 이번 발사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25일 열병식에서 핵무력 강화를 공언한 뒤 첫 번째 도발입니다. 남측이나 미국 등을 특정한 것이 아닌 국방 발전 계획에 따른 자위적 조치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크지만 오는 1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앞뒀다는 점에서 정세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포석도 깔렸다는 분석입니다. 핵무력 강화가 비말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 측의 새 정부 출범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나름대로 한반도 문제는 북한이 주도하고 있다면서 과시하려는 그런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여집니다. 북한이 새 정부 출범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연쇄 도발을 벌일 가능성도 제기되는데 이종석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북한이 소형 전술핵 무기를 위한 핵실험을 준비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발사 직후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열고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며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YTN 한현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인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2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NBA 플레이오프 2라운드 진행 중입니다. 이 첫 판을 내줬던 보스턴 셀틱스와 멤피스 그리즐리스가 나란히 1승씩을 올리면서 반격에 성공했습니다. 먼저 동부 지역 가볼까요? 보스턴은 홈구장 TD가든에서 열린 2라운드 2차전 밀워키 벅스와의 경기에서 109대 86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정규리그 동부 컨퍼런스 2위로 마친 보스턴은 3위로 마친 밀워키와 원정 1차전에서 패했지만 홈에서 첫 승리를 챙겼습니다. 이로써 시리즈 전적 보스턴과 밀워키의 시리즈 전적은 1승 1패 동률을 이뤘습니다. 보스턴의 간판 포워드 듀오 제일린 브라운, 제이슨 테이텀 각각 30점, 29득점을 쏟아부으면서 승리에 앞장섰습니다. 서부 컨퍼런스에서도 균형이 맞춰졌습니다. 117대 116 아쉽게 시리즈 첫 판을 내줬던 멤피스는 2차전에서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를 106대 101로 꺾었습니다. 기량 발전상 수상자인 자 모란트가 무려 47득점을 넣고 어시스트 8개, 리바운드 8개로 맹활약을 펼쳤습니다. 특히 모란트는 4쿼터에만 11개 필드골 중 6개를 성공시키는 등 18득점을 퍼부으면서 승기를 잡았습니다. 골든스테이트에서는 스테판 커리가 27득점으로 맞섰지만 모란트의 활약을 막기에 역부족이었습니다. 특히 클레이 탐슨이 어제 3점 슛을 12개를 던졌는데 달랑 2개만 성공시키고 10개를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또 경기 4쿼터 실책도 연달아 나와서 골든스테이트는 패하고 말았습니다. 휴스턴 애스트로스의 더스티 베이커 감독이 메이저리그 흑인 사령탑으로는 최초로 통산 2000승의 위협을 달성했습니다. 휴스턴은 어제 텍사스주 휴스턴 미닛메이드 파크에서 열린 홈 경기에서 시애틀 메리너스를 4대 0으로 제압했습니다. 베이커 감독은 한 승을 보태 MLB 역대 사령탑 가운데 12번째로 2000승 고지를 밟은 것입니다. 베이커 감독은 베테랑을 중용하고 팀 융화에 능한 선수들의 감독이자 덕장으로 통하고 있습니다. 데이브 로버츠 LA 다저스 감독과 더불어서 현재 빅리그에서 2명뿐인 흑인 사령탑입니다. LA 다저스가 어제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의 라이벌전에서 3대1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어제 경기에서 작 피더슨이 대타로 나왔을 때 다저스 구장에서 웅성웅성 많이 반기는 소리도 났었죠. 예전처럼 이 기립박수는 쏟아지지 않았습니다. 선발로 나선 훌리오 유리아스가 6이닝 4안타 무실점으로 승리 투수가 됐습니다. LA 엔젤스의 오타니 선수는 부상에서 복귀해
4타수 1안타를 기록을 하긴 했는데 어제 보스턴과의 경기에서 0대4로 완봉패를 당했습니다. 리버풀이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4강전에서 비아레알을 꺾고 3년 만에 결승에 올랐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비아레알에 먼저 2골을 내준 리버풀. 후반에 대역전극을 썼습니다. 파비뉴와 디아스의 골로 동점을 만들더니 후반 29분 마네의 쐐기포로 승부를 뒤집었습니다. And Liverpool are on the way to Paris now. He's the destroyer in the knockout stage of the Champions League. 비아레알은 2골을 어시스트한 카푸가 경고 누적으로 퇴장당하면서 동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리버풀은 1, 2차전 합계 5대2로 3년 만에 유럽 챔피언스리그 결승 티켓을 거머쥐었습니다. 이제 리버풀은 맨시티와 레알 마드리드 중 승자와 우승컵을 두고 싸우게 됩니다. 앞서 골키퍼까지 나서는 승부차기 끝에 리그컵 우승의 영광을 차지한 리버풀. FA컵에서도 첼시와의 결승전을 앞둬 잉글랜드 최초로 세계대회 결승에 진출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EPL 득점 선두인 살라는 목표는 EPL 우승까지 합친 4관왕, 쿼드러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리버풀의 사령탑 클롭 감독은 4번째 챔피언스리그 결승 진출로 퍼거슨과 안첼로티, BP 감독과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YTN 이재은입니다. 2022년 5월 4일 수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솔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사람을 아름답게 세상을 아름답게 피부과학 셀리온,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보세요. 올류 기아 스포티지 엑스프로, 소중한 고객의 꿈을 위해 고객과 함께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희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